안녕하세요. 네,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 세상을 보는 눈 8월 7일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쪽에 멍이 좀 들었죠? 네, 넘어졌어요. 넘어졌더라도 얼굴에 좀 멍이 들어도 방송을 빼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쪽으로 너무 주의를 집중하지 마시고요.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은 또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면서 크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도 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할게요. 경찰의 농성 진압에 강물로 뛰어든 화이트 진로 화물 노동자들이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이게 참 2022년인데 아마 영상으로 보시거나 사진으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다리 난간 위에서 아래 강물로 이 경찰이 농성을 진압을 하면서 이 화물 노동자들이 강물로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배경, 왜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좀 일어났나 이 사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화이트 진로 관련해서는 화물연대에서 풍파업을 하기도 했었고 불매운동도 지금 시민들이 벌이고 있잖아요. 소주 같은 경우에는 참이슬을 먹지 말자, 맥주 같은 경우에는 테라를 먹지 말자. 화이트 진로의 경기도 이천 공장의 화물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한 거는 지난 3월 달이에요. 그래서 임금 인상을 회사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분은 임금이 동종 업계보다 20에서 30% 가량 낮다면서 지난 6월 2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지난 3월 달에 이 노조에서는 부분 파업을 했는데 이때 이제 회사가 대체 인력을 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막아 나섰더니 이제 이 막아 나섰던 걸 가지고 화이트 진로에서는 당시에 피해가 발생했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소송까지도 제기를 했죠. 원래는 이제 그 화물 노동자들, 하청 노동자들 11명을 대상으로 이 화이트 진로에서 5억 7,80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는데 파업이 장기화되니까 금액을 계속 올려가지고 지금은 최근에는 한 28억 원 정도 가량으로까지 금액을 올렸다고 합니다. 본사가 강원도 홍천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홍천 본사 앞으로 가서 농성을 하던 도중에 이제 벌어진 건데요. 화물 노동자들이 강원도 홍천에 있는 화이트 진로 강원 공장 정문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있어요. 이 다리를 좀 막아 나서면서 맥주 출하 차량을 저지하는 방식의 투쟁을 벌였고 여기에 이제 경찰이 강제 해산 조치에 나서면서 조합원 1명이 다쳤고 5명의 조합원들이 다리 아래 강물로 뛰어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물론 이제 바로 좀 구조가 되긴 했습니다만 부상을 당한 분들도 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화물연대에서는 노동조합에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화이트 진로에 있다. 화물연대는 이 화이트 진로가 사태가 악화될 때까지도 수수방관을 하면서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 이 모든 상황은 사실은 노조 파괴가 목적인 거 아니냐. 일단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도 이 경찰들이 공장으로 이어지는 다리를 계속 경비를 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죽하면 10m 높이의 강물로 떨어질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가 11년 차인데요. 한 달에 100에서 150만 원, 많으면 200만 원을 법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임금이네요. 기름값에 도로비, 요소수, 화물차 할부 내고 나면 마이너스일 때도 많아요. 빚만 늘어가는 우리들 얘기 좀 들어달라는 거거든요. 화이트 진로 화물기사들 상황을 좀 알아달라는 건데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3월 달에 노조를 결성했을 때도 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이제 한 공장에 노동자들이 이렇게 밀집해 가지고 함께 단체로 근무를 할 때는 서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화물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각자 자기 차량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모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화물기사들이 같이 모여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사는 곳도 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함께 노조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올해는 운송료를 꼭 인상을 해야 했으니까. 올해 특히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물가도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회사는 노조를 시작할 때부터 심하게 이제 탄압을 했다고 하네요. 협력사 사장들이 공장에 와서 회유도 하고 이분들이 이제 다 하청 노동자들이에요. 이 본청 화이트 진로 본청이 아니고
이분들 노조가 있는 데는 수약물류라는 이제 회사인데 이 지분도 화이트 진로에서 100%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이트 진로에서는 우리가 얘기할 게 없다, 우리가 회사가 다르지 않냐, 이렇게 이제 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의 또 상황까지도 겹쳐져 있는 겁니다. 공장에서 회의도 하고 협박도 하고 나중엔 조합원들이 모이지 못하게 일부러 장거리 운행을 보내기도 했대요. 그래도 이탈자가 없이 노조가 계속되고 파업을 시작하니까 결국 회사에서 이 130명을 집단 해고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모든 화물기사가 노조에 가입한 어느 협력업체는 아예 위탁 계약이 해지가 되기도 했대요. 이렇게 이제 보통 하청업체들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노조를 또 깨기도 하잖아요. 운송료 조금 올려달라고 했다고 노조 조합원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8억 원 정도의 손배 가압류를 걸었고요. 조합원들에게는 이런 상황 자체가 사실은 폭탄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조합원들이 강물에 몸을 던진 이유는 뭘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던 모양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그만큼 절실해서입니다. 물론 경찰 진압에 저항한 거지만 결국 우리 얘기를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화이트 진로가 어떤 곳인지, 거기서 화물 기사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좀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남겼습니다. 2022년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탄압을 당하고, 그리고 임금을,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올려달라고 파업을 하고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진압에 의해서 10m 높이의 다리에서 아래 강물로 떨어지기도 하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현재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아마 이 소식도 들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저는 YTN 기사를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곳곳에 이 기사가 났는데 제일 처음에 YTN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럴 때는 본문 원래 있는 기사를 또 소개시켜 드리는 게 예의겠죠. 네. 노동운동하다가 자백 후에 대공 특채까지, 이 사람이 이번에 경찰국장, 이 새로 만들어진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의 수장이 되었다는 거죠. 바로 지난 2일 날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논란 속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출범을 했는데요. 이 경찰국의 초대 수장으로 낙점을 받은 사람이 김순호 치안감 국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경력을 보니까 지난 1989년도에 안보 특채로 경찰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YTN에서 취재를 쭉 해봤더니 당시에 대공 공작 업무 관련자로 특채 대상에 포함된 걸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김 국장은 이 YTN 취재진에게 노동운동을 하다가 자수해서 과거 행적을 자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당시 상황에서 좀 석연치 않은 것들이 좀 꽤 많이 있죠. 이 김순호 국장은 성균관대에서 학생운동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강제 징집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뭐 강제 징집이라 그러면 녹화사업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녹화사업? 뭐 이렇게 산에 푸르게 녹화사업? 예, 바로 그 녹화사업인데요. 황당한 것은 이 학생운동을 했거나 뭐 집회나 시위나 참가했던 대학생들을 당시에 80년대에 강제로 군으로 끌고 가면서 군대 내에서 뭐 요시찰 대상자, 관심병사 이런 정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녹화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이유는 머릿속에 빨간 생각이 들어있으니까 이걸 다시 푸르게 파랗게 만들어주는 거다. 이래서 이제 녹화사업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물론 안에서 뭐 구타나 폭력이나, 그리고 이 녹화사업 대상자로 들어온 대학생에게 거꾸로 뿌락지 활동을 강요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김순호 국장도 이 당시에 이제 군대를 갔었던 거고, 군대에 다녀오고 나서 노동운동에 들어갔죠. 그래서 공장에 위장 취업을 했고, 서클 선배였던 최동 씨를 따라서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 이른바 인노회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김봉진이라는 가명을 쓰면서 부천 지역의 조직 책임자인 지구위원 직위도 맡았대요. 그런데 1989년 2월 달에 이 인노회가 느닷없이 이적단체로 낙인이 찍히고 부천 지역에서는 일반 회원들까지도 줄줄이 구속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태우 정부의 첫 국가보안법 사건이었대요. 그래서 인천, 부천 지역 노동운동에 큰 타격이 되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김순호 치안감의 선배였던 최동 씨도 이 사건으로 경찰에 연행돼서 고문을 받았고요.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나요. 근데 이 최동 씨는 이후에 고문 후유증으로 심한 고통을 받다가 이듬해인 1990년 8월 7일, 바로 오늘이 8월 7일인데 그쵸? 예, 딱
33년 전 오늘이네요. 1990년 8월 7일 날 천인 공로활 치안본부의 만행을 규탄한다고 외치면서 분신해서 숨지기까지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해당 사건 관련자들은 끈질긴 법적 공방을 벌여가지고요. 2020년, 2년 전이네요. 2020년 4월 달에 대법원에서 인노회는 이적단체가 아니었다는 최종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이 김순호 치안감의 행적이 수상한 이유는 뭐냐면 딱 그 인노회 사건이 벌어질 그 즈음에 돌연 잠적을 한 거죠. 그리고 같은 해 인노회 사건이 있었던 1989년 가을에 지금쯤이겠죠. 반년 만에 대공특채로 경찰관이 되어서 이후에 이제 쭉 경찰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김순호 치안감이 처음으로 부임했던 곳이 바로 인노회 사건을 수사했던 바로 그 부서 치안본부의 대공수사 3과였습니다. 뭔가 잠깐 제가 읽으면서도 이렇게 온몸에 소름이 약간 쫙 끼치네요. YTN에서 취재한 결과를 보면 이 김순호 국장은 대공 공작 업무 관련자로 분류가 되어서 특별 채용 자격을 얻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 군대 강제 징집당해서 녹화 사업 대상자이기도 했었다 그랬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근데 이 녹화 사업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1983년도에 이 김순호 국장이 강제 징집 당했을 때도 대공 업무에 활용된 적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으로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녹화 사업 군대 내에 있을 때 당시에도 이 모종의 좀 이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자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운동 경력과 갑작스러운 잠적, 대공 공작 업무 관련자로 경찰 대공 특채까지 이례적인 이 행보에 대해서 수상한 점들이 좀 많이 있다. 본인이 직접 해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김순호 국장은 뭐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자기가 경찰을 찾아가서 자기 고백을 할 때, 자수를 할 때 인노회 동료들이 구속되거나 수사에 영향을 끼칠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근데 뭐 이게 가능했을까요? 본인이 직접 인노회 내에서 지휘까지 맡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리고 인노회 사건 당시에 이 관련자들이 경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 깜짝 놀랐던 것은 경찰이 확보한 자료가 굉장히 세세하고 꼼꼼하게 굉장히 많이 방대한 자료가 있었다고 해요. 그 자료들이 과연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당시의 경위를 명확히 밝히라고 당연히 촉구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촉구들을 쭉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두환 정권 시절이잖아요. 1980년대면 이때 녹화 사업으로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이 단체를 또 꾸리고 있어요. 36개 학교에서 모두 이제 피해자 100여 명으로 구성된 불법 징집과 보안 기무사령부 불법 공작 진실규명 공동 신청인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에서도 오늘 성명을 내서 초대 경찰국 수장이 김순호 치안감임에 대해서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신청인단은 성명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 김순호 씨도 사실은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에 학생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법 강제 징집을 당한 우리의 동지였다. 그리고 이제 이 김순호 동지 또한 당시에 희생자였음은 뚜렷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순호 경찰국장은 녹화 공작의 피해자임과 동시에 이에 굴복한 변절자임이 확인이 되었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보 공개를 요청한 자료들은요. 김순호 치안감의 경찰 특채 과정 일체에 관한 인사 자료를 공개해라. 어떻게 안보 특채, 이 대공 부문에서의 이 성과들을 가지고 경찰로 특채가 되었는지를 자료를 공개하라는 거죠. 치안본부 대공 3과의 인천, 부천 노동자회 관련한 수사 기록을 모두 공개해라. 어떻게 해서 이 당시에 수사가 이루어졌고 이적단체로 이렇게 기소를 하고 쭉 수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라는 거죠. 그리고 김순호 치안감의 모든 공적사항, 그러니까 공적이 있어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공적을 했는지를 공개해라. 불법 강제 징집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모든 자료들을 공개해라. 라고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뭐 이런 말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체제하에서 가장 어울리는 초대 경찰국장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민주주의의 과정을 거쳐왔던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만들어왔고 성취해왔던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인사겠죠.
네.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뉴스에서 광화문 광장 조성 사업이 완료가 됐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바로 어제 8월 6일 날 광화문 광장이 재개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서울시에서 광화문 광장을 관리를 하잖아요. 서울시에서 집회 감별사를 자처를 했다는 거예요. 이 재개장한 광화문 광장에서는 집회를 불허하겠다. 라고 얘기가 돼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서울시 조례가 헌법 위에 군림할 수가 있느냐. 왜요? 헌법에서는 집회 시위의 자유가 보장이 돼 있고 이건 허가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서울시가 오는 6일 광화문 광장 재개장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이 있는 집회 시위는 원천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건데요. 이 사전에 걸러내겠다는 서울시의 허가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인 점도 문제지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지자체 조례로 제한하겠다는 것이어서 재개장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와, 서울시에서는 또 뭐라고 덧붙였냐면 문화재로 신고가 된 행사여도 집회 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걸러내겠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집회 감별사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던 거죠. 분명히 문화재로 신고를 했는데 니네 문화재 아니고 집회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 사전에 신청을 받지 않겠다는 거죠. 기가 막힐 일이네요. 이게 2022년 우리가 촛불혁명까지 거치고 나서 5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참 황당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네요. 정치 목적으로 보이는 행사는 아예 이 자문단의 안건으로 올리기도 어려운데 추모문화재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콕 집어서 추모문화재 같은 행사도 안 된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위헌입니다. 위헌 소지가 있는 게 아니라 아니 헌법이라고 하는 건 모든 법, 조례라든지 규정들도 사실은 이 법규 안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모든 법의 기준이 되는 건 헌법인데 집회 시위의 자유를 누를 수 있는 조례는 성립이 되지 않겠죠. 이것 위헌입니다. 서울시 위헌이에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미디어 오늘의 그 영화 감독으로 이송일 감독이라고 아시나요? 예, 이송일 제가 좋아하는 감독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글을 정말 잘 쓰세요. SNS에 글을 올리는 걸 보면 언제 저렇게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글을 올리나 싶게 특히 이제 최근에는 기후위기 관련해서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이송일 감독이 미디어 오늘에 기고를 했던 글인데요. 성장주의의 아편을 먹고 사는 항공산업의 이면이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이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항공산업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자세한 내용도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소개를 좀 제가 시켜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지구의 운송수단 중에서 가장 불평등한 건 무엇일까? 바로 항공이다. 항공이 왜 불평등할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일단 첫 번째는요. 비행기만큼 불평등하고 소수의 이익에 복무하는 수단이 없다. 2018년 기준으로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2%에서 4% 정도만 국제선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뭐 대륙과 대륙, 뭐 나라와 나라 사이를 이 비행기 타고 가는 거는 이제 우리도 일상적으로 사실은 어려운 것은 아닌데 전 세계 인구의 전체 인구의 불과 2%에서 4% 정도만 국제선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서 단 1%가 항공기의 이산화탄소 50%를 방출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불평등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그리고 나라 안에서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 이렇게 이제 불평등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세계 인구의 약 80%가 상업용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다. 11% 정도만이 비행기를 자주 이용하며 그 중에서 국제선 고객은 약 4% 남짓이다. 부자 나라 10개 나라가 항공 온실가스의 60%를 배출하고요. 30개 나라로 확대를 시키면 이 30개 나라에서 86%의 그 항공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평등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나 이 부자 나라들 안에서도 전체 국민들이 또 평등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불평등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뭐 첫 번째 얘기는 저도 좀 여러 군데서 들은 바가 있는데 두 번째 얘기는 저도 처음이네요. 두 번째 불평등은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이 항공기 내에서 항공기 내에서 우리가 보통 항공기 내에서 뭐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1등석, 특등석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자리 자체에서도 또 불평등이 일어난대요. 상업항공기는 기차 자체가 불평등한 구조다. 2019년도에 항공 배출량의 19%가 비즈니스와 1등석에서 발생했다. 같은 해 항공 화물, 그 화물도 이제 항공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항공 화물의 모든 배출량보다도 많았대요. 물론 개인용 제트기들의 비합리성은 압도적이다. 예를 들면 항공기 같은 경우는 여러 명, 뭐 때로는 몇백 명 정도 같이 이동을 하는데 개인용 자가용 비행기, 제트기들이 있잖아요. 와, 2019년 기준으로 억만장자의 제트기는 전 세계적으로요, 약 2만 2천 대 정도가 있대요. 근데 이 중에 84%가 미국과 유럽에 집중돼 있는 거죠. 정기 항공편보다도 1인당 오염물질을 5배에서 많게는 14배까지 더 배출을 한다고 하네요. 이게 두 번째 불평등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 항공산업은 각국 정부의 공적인 지원 속에서 2배 이상 급성장한 반면에 긴축재정과 민영화로 인해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리고 항공산업에 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훨씬 더 낮은 철도와 버스 같은 공공교통의 질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보셨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부자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그 우주선을, 개인용 우주선을 띄웠잖아요. 와, 이 우주선이 비행시간 11분 동안 쏟아낸 이산화탄소가 1000톤인데요. 뭐 잘 감이 안 오시죠? 1000톤이라고 하면 이는 아프리카의 서민 2000명 이상이 1년 동안 배출할 양이라고 합니다. 이런 데서 이제 또 불평등이 또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 이 항공산업이 많이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부끄러운 비행, 가장 불평등한 운송수단, 누진적 탄소세 적용이라는 이런 비판들이 일어나니까 항공업계에서도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을 하는데, 애시당초에 이 항공산업이라는 자체가 이 탄소 중립을 이루기에는 불가능한, 그래서 이제 이 이송일 감독은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달리 말해서 항공산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건, 최근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 그 팬데믹 상황도 겪었는데, 과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건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게 이제 보통 인수공통 바이러스, 즉 사람과 짐승에게 공동으로 감염이 되는 이 인수공통 바이러스가 인류를 향해서 밀려오는데 이제 시작일 뿐이다. 2070년까지 4,000개의 인수공통 바이러스가 인류를 향해 밀려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가장 결정적 문제는 신자유주의와 성장주의를 상징하는 항공산업에 대한 이 맹목적 신화가 우리들의 눈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한국에서는 여야 구분 없이 열광적으로 신공항 건설에 매진하고 있죠. 이 작은 땅덩어리에 이미 공항이 15개예요. 국제공항이 8개고요. 국내 공항이 7개입니다. 이 중에서 10개 공항은 막대한 적자에 허덕이고 있죠. 근데 이것도 성에 차지 않아서 심지어 문재인 정부 때에도 뭘 발표했어요? 6차 종합공항계획을 발표를 해서 10개의 공항을 더 짓겠다고 표명을 했죠. 미친 짓이죠. 예산만 9조가 훌쩍 넘고요. 가덕도, 새만금 등 줄줄이 신공항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여야가 똘똘 뭉쳐서 대구 신공항 특별법 발의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또 이 소식을 또 가지고 온 것은, 제가 살고 있는 이곳 화성에서도 이게 또 그 이슈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수원에 그 수원 군공항이 있잖아요.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수원 군공항을 폐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수원 군공항을 어디로, 화성으로 이전하겠다고 또 수원에서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게 지역사회 내에서도 굉장히 갈등이 되고 있는데요. 더 황당한 것은 군공항 이전,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상한 포장지를 씌운 거예요. 경기 남부 국제공항이라는 포장지를 씌워서 군공항이 아니고요, 국제공항을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공항은 좋지 않아요? 이렇게 또 이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이슈가 또 있어서 제가 겸사겸사 소개를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항공산업 이야기도 기후위기랑 관련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기후위기 관련한 국제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데스 빙하가 녹아서 홍수의 위험이 있다. 안데스는 어디에 있어요? 남아메리카에 있잖아요. 근데 독일 기업이 책임져라
라고 지구 반대편으로 소송을 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기후위기와 관련한 기사들을 정리를 하면서 이런 거죠. 기후변화에는 세 가지 차원의 불평등이 교차를 한대요. 첫 번째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역사적 부정이, 두 번째는 기성세대와 미래세대 사이의 세대 간 부정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배출로 성장해온 기업들과 관련한 부정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각각의 세 가지 층위에서 교차하는 이 불평등과 부정이들에 대해서 이제 소송들이 시작이 됐어요. 그 소송을 소개하고 있는 건데요. 이 페루의 안데스 산맥에 있는 소도시 우아라스에 사는 농부 사울 루시아노 리우야 씨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41살인데 이분은 산악 가이드 일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동네에 호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호수물이 점점점 불어나고 있는 거죠. 홍수의 위험이 좀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빙하 때문이에요. 빙하 지역 아래에는 빙하가 녹아 생기는 빙하호가 있는데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빙하의 녹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호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이 호수의 아래에 17km 아래에 이 도시, 이분이 사는 도시가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위험에 처해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빙하호가 최근에 계속 늘어나고 있대요. 왜냐하면 이제 더 많이 녹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분이 2015년도에 7년 전이네요. 독일 에너지 기업 에르베를 상대로 독일 법원에 소송을 낸 거예요. 와, 이거 좀 약간 신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에르베, 이게 이제 그 독일의 기업 이름인데요. 온실가스 배출량을 토대로 책임 비율을 산정을 해가지고 제방을 보수하고 홍수경보 시스템을 만드는 등 홍수 예방 비용의 0.5% 정도, 0.47%인 2만 유로, 우리 돈으로는 약 2,700만 원이라고 하네요. 이 2,700만 원을 부담하라는 기후변화 소송을 낸 거예요. 7년 전에. 그래서 이게 1심이 끝났고 지금 2심이 접어들고 있는데요. 왜 독일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을까라고 물어봤더니요. 이 에르베라는 기업은 아직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히 높은 석탄을 떼서 전력을 생산합니다. 선진국 시민과 달리 우리는 에어컨도 없을 정도로 전기 소비량이 많지가 않아요. 기후변화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요? 라고 이제 거꾸로 물어본 거죠. 1심 법원에서는 이 청구를 기각을 했어요. 그런데 2심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대요. 지난 5월 달에 그 고등법원에서 9명의 조사단이 이 페루에 있는 안데스 산맥에 있는 이 도시까지 왔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 온실가스가 이런 거잖아요. 다른 오염원과는 달리 온실가스는 배출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축적돼서 이 기후변화, 이 시스템을 교란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죠.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일상의 사치는 서구의 선진국 국민들이 누리지만 온실가스의 저주는 가난한 나라의 농부들에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 또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소송의 출발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몰랐어요. 이렇게 라고 이제 그 변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엔 이것도 어렵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960년대, 70년대 이후부터 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연구들도 많이 축적이 되었고 국제기구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지난 1988년도부터는 기업 차원에서 이런 구조를 몰랐다고 변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적어도 이때부터는 기업에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리우야 씨의 소송을 주목을 하고 있어요. 이 리우야 씨의 소송이 승소할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산업혁명 후에 발전한 서구 선진국의 이른바 탄소 메이저라고도 불리는 거대 온실가스 배출 기업을 상대로 한 줄소송이 이어지겠죠. 기후변화와 인권을 연구하는 조효재 성공회대 교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 소송은요. 기후의 과거사 청산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 재밌죠? 그러나 기후위기는 전혀 또 재미로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제 주변에도 보니까 특히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정말 관심이 많더라고요. 더 많은 관심들, 그리고 우리의 주의들, 그리고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한 영역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5가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여름휴가는 뭐 다들 잘 보내셨어요? 아직 휴가를 다녀오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정말 날씨가 뭐 찜통 더위예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이 무더위 속 곳곳에서 시원 상쾌한 일들 많이 일어나고 겪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